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두 패배했다. 2. 차세대 KF-21의 탄생. 반도체의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업계 전망과 함께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날개 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던 바이든의 반도체 법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의 뒤통수에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던 삼성이 기술 혁신을 선언하며 경쟁자인 TSMC와 아득한 격차를 벌리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질보다 양으로 대결하던 TSMC인데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전체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 기업만이 홀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자국 중심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받던 전기차 산업에 제동이 걸리고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 역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이 중국에서나 볼법한 시장 통제를 가하는 모습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원성이 자자한데도 바이든은 눈과 귀를 막고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쳐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바이든의 반도체 법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 반도체 산업 구조에서 무리하게 탈중국화를 시도한 결과 미국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가를 희생하여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팀마저 바이든의 반도체 법안이 지난 몇 년간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죠.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나 공급을 의미 있게 바꿀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신규 반도체 제조 공정이 건설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이든의 반도체 법안이 반도체 부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더라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이 끝나고 성장이 멈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IT 기기 수요 감소로 주요 반도체 설계회사에서 파운드리 주문량을 줄인 탓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 매출 총합은 331억 9,700만 달러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3.9%밖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성장 차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서히 매출 성장 폭이 줄어들고 있다. 파운드리 호황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공공연하게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의 불황이 오히려 삼성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파운드리의 상반기 매출은 109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58.1%를 달성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침체기에서 삼성만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것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수요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공정도 내년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3나노 매출이 2022년부터 발생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고객사 확보를 위해 TSMC보다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죠. TSMC를 침몰시키기 위해 삼성이 갈고 닦은 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삼성전자가 그리는 반도체 파운드리 로드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멈추지 않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던 핀팻 구조는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3나노 공정부터는 유효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 핀팻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는 새로운 트랜스미터 구조가 요구됐었는데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GAA 구조를 완성해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의 GAA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2나노와 1.4나노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며 급증하는 3나노 이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선주문 후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생산 후 주문받는 셀퍼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1.4나노 공정이 도입될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재고가 쌓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진 셀퍼스트 방식을 시도할 만큼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전략으로 TSMC가 주도하던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TSMC는 나노공정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인 애플과도 칩 가격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TSMC의 파운드리 칩 가격이 급격한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월부터 전체 파운드리 칩 가격을 3에서 6% 전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애플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격한 반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TSMC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TSMC가 투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삐끗하면 뒤처지는 이번 TSMC의 실책은 절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의 대세는 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을 주요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건강한 부채 생태계를 구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반도체 겨울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의 부동의 거인이었던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게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를 달성하며 반도체 업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던 엔비디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GPU 팹리스 기업인 엔데이터베이스 아는 암호화폐 붐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AI 개발 등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세계 게임 시장의 침체와 함께 암호화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이 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죠. 실적이 하락하자 투자자들도 줄줄이 이탈하여 연중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41%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은 미 반도체 업계 전체의 하락을 불러왔는데요. 이에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자국 중심주의가 극에 달한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지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80% 가까이, 한국 28%, 대만 22%, 일본 16%, 중국 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번째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초미세 공정 기술을 선도하며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거대한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겨울이 불어닥칠 거란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이든의 뜻대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전망되고 있죠. 하지만 바이든의 횡포와 업계 불황에도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록 IRA와 반도체 법의 잘못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이 큰 비용을 들이긴 했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답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KF-21은 스텔스던 능력이 없다. 최근 KF-21을 두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돼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일본과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에서조차 KF-21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후방의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가 없는 데다 스텔스 기간 교전에서 주로 사용될 고성능 적외선 추적 미사일에 사용되는 DIRCM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KF-21 보라매에는 스텔스기에 꼭 필요한 두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보도처럼 KF-21이 F-35에 맞먹고 J-20을 상대할 수 있다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매체에서 말한 F-35급 성능의 KF-21은 현재 계획된 보라매의 최종 완성형인 보라매 블록 3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센서의 내장과 내부 무장참 등 완전 스텔스기로 개량한 KF-21 보라매 블록 3이라면 J-20을 압도하고 F-35와 맞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블록 3에는 DIRCM과 MWS가 포함됩니다. 특히 DIRCM의 경우에는 이미 국산 장비가 수리홈 계열 헬기에 탑재되어 최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즉 완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헬기용 DIRCM을 만들면서 상담 후 기술을 완성했으므로 KF-21 보라매용 DIRCM의 개발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곧 완성된다고 할지라도 실물이나 구체적인 진척을 알지 못하면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좋다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해야 하는 장비인지 의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이 5세대 스텔스가 되는데 필요한 첨단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아직도 F-22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38톤에 달하는 대형 전폭기임에도 추정비 1.08m라는 우수한 기동성을 가졌고 무장 탑재량도 F-35를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단가와 유지비로 인해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F-35라 할 수 있는데요. F-35는 블록 2까지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평을 들었지만 우리 군이 사용하는 블록 3 사양부터는 최강의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5세대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블록 4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미 공군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등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5세대기를 생산하기 시작해서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세계 최강 미군이라 할지라도 아직 수적인 주력은 4.5대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미 공군은 모든 전투기를 저렴한 F-22급 기체로 기획된 F-35 계열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F-35가 성능만큼이나 비싼 고가의 전투기가 되면서 스텔스 성능이 필요 없는 임무에는 유지비가 싼 4.5세대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F-35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공대지 임무를 위해 F-15EX를 도입하는 등 4.5세대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20이나 수-57처럼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5세대 스텔스기라 할지라도 4.5세대기를 상대로는 무적입니다. 4.5세대기로는 아무리 뱀 스펙이 심한 공상권 무기라지만
5세대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텔스기가 있는 국가의 공군을 상대로는 제 아무리 미 공군이라 할지라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적 스텔스기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스텔스기는 어떻게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답은 바로 탐지 센서에 있습니다. F-35 조종석 바로 앞에 달린 센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EODAS는 단순히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발사 원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체계입니다. 심지어 기체 곳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구현된 증강현실로 조종사가 360도 어느 곳이든 볼 수 있기까지 합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스텔스기가 등장하기 이전, 그러니까 4세대 전투기가 주력이던 시절에는 가시거리 외 BVR에서의 교전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수한 레이더로 먼저 적을 탐지한 뒤 마찬가지로 우월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이용해 적이 아군 전투기를 탐지하기도 전에 제거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전술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투기들은 미사일을 쏜 뒤 적에게 탐지당하지 않기 위해 바로 전장에서 이탈하는 일격 이탈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고 더 우수한 레이더와 빠르고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기가 등장하면서 이런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전폭기나 조기 경보기를 활용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제한적으로 탐지가 가능하나 원거리에서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마저도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라면 눈에는 스텔스기가 보여도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상대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기를 상대로는 멀리서 적을 탐지하고 장거리 미사일로 제압하는 BVR 교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IRST입니다. IRST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의 약어로 적외선을 이용해 적을 탐지하는 탐지 센서입니다. 주로 항공기 앞에 달려있는데요. KF-21 보람의 앞에 여드름처럼 특대 튀어나온 것도 이를 통해 5세대기의 최대 약점인 열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5세대 스텔스기에는 엔진 발열을 숨기는 각종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천 도의 고온을 뿜는 엔진의 화염을 모두 감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RST를 쓰면 10에서 20km 안팎이라면 스텔스기를 확실히 탐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텔스기를 탐지하면 격추를 위해 마찬가지로 적외선으로 적을 찾는 IR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이때 발사되는 미사일이 바로 5세대 IR 미사일인데요. 50에서 60대의 중력을 견딜 수 있어서 거의 180도 선회에 가까운 사기적인 기동성 덕에 제 아무리 기동성이 좋은 스텔스기라 할지라도 격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RST를 탑재했고 5세대 단거리 미사일 IRIST가 무장 통합된 KF-21 보람에는 4.5세대기 수준의 섬능을 가진 블록 1해도 스텔스기를 맞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람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나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IRST는 모직 전방이 적만을 찾아주기 때문에 후방의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꼬리 날개에 부착된 MWS가 필요합니다. 미사일 경보체계 MWS는 MAWS, MAW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외선 UV, 적외선 IR, 고대형 밀리미터파 레이더 등을 사용해 근접한 적의 미사일이나 후방에 접근한 스텔스기를 탐지합니다. 자외선과 적외선 MWS는 화염과 열원을, 고대형 밀리미터파는 미사일 자체를 추적하는데요. KF-21 보라매와 같은 고정익 전투기 중에 이를 채용한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나팔, 그리고 F-35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에 EMWS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부족해 이 장비를 탑재하지 건 절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미 한국은 MWS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당장 국산 수송 헬기 수리온에도 MWR이라는 이름으로 MWS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어 박스, 기체 내구성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수리온이지만
수리온의 생존 장비는 군용 헬기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생존 장비 관리 컴퓨터 EWC를 중심으로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체프 플레어 발사기 CMDS는 물론 최신 경보 장치인 레이저 경보 수신기 LWR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성능 체계를 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이 KF-21에 MWS를 못 넣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KF-21을 완전 스텔스기로 변경하는 블록 3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국산 MWS는 탑재될 것입니다. 당연히 KF-21 블록 3은 F-35와 같은 스텔스 기간 교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적을 감시하는 능력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꼬리에 미사일이 붙었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날아오고 있는 미사일을 제압할 방법이 없다면 죽는 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된 대응책이 있습니다. 원래 현대전에서 적외선 미사일을 교란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